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국제금융시장의 고민거리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면 참 종류가 많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해서 100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려가고 있고, 또 나라 안팎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현재 이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거리가 뭐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가 다음 달 초부터 우리나라에도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우린 넷플릭스와는 다르다라면서 좀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서 시장에 진입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뭐가 좀 다를 것인지, 이 OTT 시장의 판도는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다시 3,0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지금은 3,011선으로 약간 회복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좀 오르고 있네요. 996포인트. 코스피는 파란색, 코스닥은 빨간색이라는 건 주식시장이 아직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그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을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이런저런 고민 걱정 많아서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장세네요. 네.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 교란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도 잘 안 되고 있고 각 항구에는 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언제 풀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네.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고 부품 없으면 공장도 안 돌고 이거 많이 꼬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는 국면이죠. 원래 작년 가을에 그때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 지금쯤이면 예. 공급망, 공급 쪽의 충격들이 대부분 좀 정상화되고 우리의 삶도 대체로 정상적인 거로 복귀될 수 있을 거라 이런 기대들이 많았는데 예. 1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조금 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코로나는 인류가 완전히 종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변종도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선진국의 어떤 공급망 교란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열악하죠. 거기는 아직 코로나 안 끝났죠. 그렇죠.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공급망 교란이라는 게 우리가 말은 그렇게 뭐 추상적 개념적으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애플까지도 예. 공급망 교란에 지금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IT 업계 가장 최고인데도 예를 들면 애플에게 공급하는 공급사들이 뭐 기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679개라 그래요. 그 중에 몇 개만 좀 교란이 생기더라도 삐걱거려도 휴대폰 그렇죠. 전체를 못 만들죠. 그렇죠. 네. 그게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 종식이 생각보다 빨리 안 돼서 생긴 문제라는 해석이신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기본적으로는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늦어지다 보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백 개 부품의 그 공급이 다 원활해야 결국 휴대폰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네. 거니까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공장 못 돌려요 하면은 전 세계가 멈추는 그렇죠. 묘한 상황인데. 네. 자동차도 비슷한 상황이고 뭐 곳곳에 지금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이게 길어진다. 네, 게다가 이제 에너지 가격 아시는 것처럼 이쪽도 조금 심각하죠. 이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건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랑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보건이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친환경, 그렇죠. 탄소 중립. 네. 예. 그러면서 친환경과 대척점에 있는 이쪽 에너지 기존의 그 화석 연료, 석탄석유. 그렇죠. 예.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괄시받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가 조금 찜찜한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투자해서 친환경의 파도를 어떻게 겪겠어요? 네. 지금 오히려 공장 정리해야죠. 네. 정유 공장이든 네. 네. 석탄 탄광이든. 그렇죠. 게다가 몇 가지 일시적인 요인들이 좀 겹쳤습니다. 뭐 태풍도 오고 홍수도 오고 뭐 유럽의 바람도 잘 안 불고 러시아 가스 문제도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북반구 겨울이 다가오면서 예. 에너지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기존의 코로나발 공급 교란에다가 에너지 불안 이 두 가지가
공급 쪽에 충격을 야기하면서 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이제 그런 양상을 낳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두 가지 그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돼서 공급이 잘 안 되는 거하고 그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거는 언제쯤 그럼 풀릴까요? 아니면 풀릴 쪽으로 생각은 이게 또 언제쯤 풀릴까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정말 생각보다 오래 가서 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예. 아마도 일단은 내년도 한 중반 정도까지 일단 겨울이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계절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공급망 교란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나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 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투자, 공급 교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투자가 실제로 이제 생산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차를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은 한 내년도 하반기쯤은 가야 그런 공급 쪽의 부족 부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모자라면 그냥 다른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한다든가. 네, 그렇죠. 이미 그런 것들. 작업들을 일부 하고 있죠. 부두의 배가 못 되는 거는 이거는 설비 늘려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와. 이제 코로나 관련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희망을 가져볼 만한 부분은 그래도 백신이 글로벌 곳곳에 EM까지도 이머징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결국 백신 보급과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것도.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뭔가 공급이 안 되니까 부품 가격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물건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준은 원래 코로나 끝날 때쯤 되면 원래 좀 그런 거고 잠깐 그러다 말 겁니다라고 했지만 네, 그렇죠. 그거 아닌 것 같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연준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연준은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과연 그 일시적이라는 게 얼마나 긴 게 일시적인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겠고 제 생각에는 일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이게 이제 바뀌잖아요. 코로나 자체도 뭐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예. 또 거기에 대응하는 락다운이든 혹은 뭐 재정 지원이든 통화 정책이든 이례적인 거는 사실 좀 갈 수도 있지만 시간상으로 일시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시간 좀 짧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이제 조금 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그 이례적인 것이 언제쯤이면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불확실성은 아직도 조금 남아 있긴 한데 가늠이 안 된다. 네,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중반 정도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내년 중반 되면 풀릴 거다가 아니라 일단 내년 중반까지는 가는 걸로 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될지도 안 될지도 그때 가서 보자는 말씀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네, 이게 더 악화되는 방향이냐 아니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이냐라는 예. 거니까요. 근데 뭐 선진국들은 상당 부분 이제 그 락다운을 다 조금씩 풀면서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고 예. 물론 시간이 생각보다는 더딥니다만 그리고 EM들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좀 보급이 좀 돼야 되겠죠 백신들이. 그러게요. 네. 이게 일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뭔가 이게 뭐 죄수의 딜레마 같이 빠져서 굉장히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도 어딘가에서 설명을 들은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쌀집이 불이 타거나 쌀집이 망해서 쌀 공급이 잠깐 안 되면 그 마을에는 새로운 쌀집이 생기는데 곧 기다리면 지금은 쌀집 아저씨가 잠깐 그 몸이 아프셔서 들어 누운 상태라 새로운 쌀집이 생길 수가 없다. 언제 저 아저씨가 다시 몸을 털tul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의외로 계속 누워 계시면 차라리 아유 나 이제 쌀집 못합니다라고 고향으로 가시면 새로운 쌀집이 생길 텐데 계속 누워만 계시는 상황 때문에 다른 쌀집이 오지도 못하고 이 상황은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재밌는 비유네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기존에 한 20년, 30년 진행이 되었던 글로벌 분업 네. 그것의 물론 그건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뭐 역습 비슷하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른바 리쇼링 내지는 선진국 자체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쌀집 아저씨가 그렇게 누웠다고 한다면은 그 조수를 키우든 네. 다른 쌀집을 찾든 네. 그런 방안들이 슬슬. 이미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니까요. 그거라도 빨리 좀 생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헝다그룹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 부채 문제도 또 하필 요 시기에 불거져서 네. 이것도 고민거리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헝다는 중국의 부동산의 또 상징적인 거고요. 또 예.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채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것이죠. 그 헝다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이미 뭐 한참 전부터 예고되었던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 수술은 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약간의 리스크는 물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를 수술대에 놓더라도 알려진 암이지만 또 이렇게 수술하다 보면 네. 곳곳에 또 전이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음. 뜻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헝다는 잘 관리된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이제 부동산업 자체의 부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이 전체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건 이제 분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하버드대 로고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GDP에서 약 2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꽤 높네요. 그렇죠. 3분의 상당히 1이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쪽에 부진이 왔을 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불가피하겠죠.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또 세계 경제에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세계 경제 예를 들면 세계 글로벌 전체 GDP에서 중국이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냐라고 뭐 기여도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보다 클 정도입니다. 네. 가장 큰 게 기여하는 나라인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 파장이 또 글로벌리 영향을 수 미칠 있겠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헝다그룹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뭐 잠재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된다고 치더라도 걱정되는 건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는 죽을 수밖에 없을 테니 둔화될 소지가 있겠죠. 크죠. 네. 부동산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과거처럼. 결국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쭉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에너지 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면서 이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은 또 계속 될 거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것인가? 그럼 또 시장은 또 아주 골치 아파지고 네.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물가 오르는 게 원래 경기에는 또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결과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면 네. 안 좋은 걸 텐데 그럼 이래저래 그게 제일 큰 고민거리 같습니다. 통화정책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되게 난감합니다. 경기가 그냥 막 좋아서 인플레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공급 네. 쪽에 충격이 대표적인 게 70년대 그 오일쇼크 같은 것이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시간을 두고서 경기 둔화를 야기하고 그 중간 과정에 겹치는 부분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양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디에 더 초점을 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죠. 그래서 일단 연준의 지금 입장은 당장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긴축을 하기보다는 테이퍼링, 네, QE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민간의 인플레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단 그런 수순을 선택한 것이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도 낼 수는 있는데 그 자체도 실제로 긴축을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심리를 억제함으로써 임금과 물가 간의 상호 악순환 여기 빠지는 거를 이제 좀 미리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상황이죠. 일단은 물가 오르는 게 조금 더 신경 쓰일 것 같다는 쪽이네요. 연준도. 당장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런데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으니 경기 안 좋을 때는 또 금리를 내려야 되고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 와, 그러면 올릴까요? 내릴까요? 일단은 테이퍼링은 할 것 같다. 그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11월 달에 다음 달에 바로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어나운스를 하고 시작을 할 걸로 보이고요. 선언은 했지만 경기가 또 나빠질 수도 있어서 그 말을 바꾸기나 마음을 바꾸기도 해야 될 텐데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낮출 걸 누가 알았나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라서 네. 그쪽의 계획도 가끔씩은 바뀌기도 하던데 물론 그렇습니다. 경기 나빠지는 속도가 그리 그 뭐 가파르거나 하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3분기 GDP 같은 경우에 당초 4% 5% 얘기다가 지금은 뭐 1%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당장은 뭐 3분기면 뭐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4분기로 들어왔는데 미래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보건대는 내년도 현재 블룸버그 네.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GDP를 약 4.1% 연간으로 네. 내년도 보고 예.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조금 좀 바이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높이 본 것 같다. 예, 약간의 좀 그 위험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 뭐 잘 그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야 백신도 뭐 보급이 잘 되고 하니 경기가 살아날 것 같기도 해요. 글로벌 공급망 마비된 것만 좀 풀리면.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백신 공급이 또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썩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경기가 좋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을 텐데 보통이라면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만 상황이 좀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그 백신도 우리가 그 EM까지 먼저 백신 먼저 말씀드리면 백신이 EM까지 그 잘 보급이 되고만 좋은데 약간의 또 거기도 문제가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신을 맞아도 완전하게 집단 면역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백신이 바이러스를 KO 승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방금 그 질문 주신 거,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플레가 나오고 있고 양상은 점차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 가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경기 쪽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 누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끝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약간 눌려지면서 경기도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예.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선반영한다고 한다면은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심지어 예. 미국의 금리조차도. 예. 물론 뭐 다른 나라들의 금리들은 뭐 더 올라가기 힘든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향후 4년 뒤 5년 뒤를 보면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대강 지금 상황이면 4, 5년 후에는 미국이 금리를 한 스텝이 0.25라면 몇 번쯤 올릴 걸로 대충 예상하는 중입니까? 그것도 자주 바뀌어서 이제는 안 믿기로 했습니다만 네. 현재 상황은 원래 연준은 뭐 2% 내지는 뭐 2% 중반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시장 채권 시장에서도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얼추 2% 넘어가는 쪽까지 봤었어요. 2% 예. 넘어가는 쪽까지. 지금은 1%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 있는 거 종착지 네. 예. 예, 그 레벨이 2%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이긴 한데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고 투자 대응은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시장에 대한 함의를 네. 찾기 위해서인데, 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는 기본적으로는 실적의 함수인데 그 실적은 제일 처음 맨 윗줄인 세일즈, 네, 매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논의했던 뭐 경기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지금까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경기 측면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탑라인, 즉 매출 측면에서 이게 기대만큼 안 될 리스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인플레도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계속해서 그 중간에 있는 비용들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품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가격 전가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며야 비용은 상승하고 매출의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고 한다면은 마진에 있어서도 조금씩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주가 입장에서 그렇게 썩 유리한 환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인데 보통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이런 기업들이 더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든가 관심을 받든가 투자자들에게는 더 눈길을 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네. 업종들이 주로 그런 기회를 전해줄까요? 모든 그 주가가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려울 때 또 빛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단기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분기, 두 분기 놓고 봤을 때 네. 단기적으로는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동비 비중이 크지 않아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디지털 경제 중에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게임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뿌리는 기업들. 그거야 그것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글로벌 예. 공급망이나 뭐 예, 유가 상승과 아무 그렇죠. 관계 중간에 없죠. 아무것도 없단 예, 말이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 단기적으로는 마진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예. 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중기적이라는 건 예를 들면 1년 뭐 이렇게 본다 1년 2년 본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은 결국에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도 안정되고 경기도 조금 눌리는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저성장 아래서 희소성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성장주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사고 보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 3년간에 나오는 그런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서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시장을 열어가는 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하고 큰 상관이 없거든요. 뭐 익숙한 테슬라도 있겠고요. 네. 저희도 많이 말씀드린 그런 혁신주들, 테마들 이런 것들은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혁신 기업들로 돈이 더 몰리는 계기가 될 거다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예. 걸 제일 빨리 몰리면 VC 같은 것들인데 네. 그런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많은 힌트가 됐을 것 같아요.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죠.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는 그 디즈니랜드 운영하는 그 회사가 네. 넷플릭스를 우리가 잡아보겠다. 네. 우리도 똑같은 서비스 하니까 기왕이면 우리 걸로 오세요. 우리 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맞아요.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디즈니 하나 더 이런 거죠. 네. 그런데 넷플릭스는 요즘 너희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는 오징어 게임 있어? 없어. 우린 대신에 캡틴 아메리카 있어. 뭐 그 오징어 아이언맨 게임보다 있어. 재밌어? 이렇게 그러고 맞습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지금 되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플랫폼 전쟁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컨텐츠 싸움인 거예요. 뭐가 더 재밌느냐. 오징어 게임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예. 시청자들이 오징어 게임 없으면 디즈니 플러스 안 할래 라던가 나 캡틴 아메리카 마블 보고 싶은데 아이언맨 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갈래. 이렇게 컨텐츠의 차별성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11월 12일 날이니까 이제 3주 남았나? 이제 금요일 날이에요. 요때 날짜 한국에 정해졌어요? 런칭하겠다고. 디즈니 네, 플러스? 정해졌어요. 네. 물론 이제 마음 급한 분들은 이미 해외 계정으로 디즈니 플러스 가입도 많이 하시던데 네.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가 암암리의 인기를 끌고 있다가 드디어 한국에 런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넷플릭스가 독주하고 국내에도 지금 OTT 서비스가 많잖아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웨이브, MBC도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토종 OTT의 추격전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넷플릭스하고 디즈니가 누가 왕자인가 왕좌의 게임이 벌어지게 되겠죠. 토종 OTT는 잠깐 좀 물러나 있어야 되겠네요. 일단 뭐 아직 1등은 양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알겠어요.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디즈니 플러스도 넷플릭스처럼 한 달에 얼마 내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구독 서비스. 네. 얼마예요 한 네, 달에?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디즈니 9,900원입니다. 딱 9,900원? 단돈 9,900원. 네. 이게 10,000원이면 10,000원이지 100원 깎는 건 뭐야? 뭐 원래 가격표들 다 그렇게 그렇죠. 붙이죠. 네. 근데 이게 약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글로벌 네. 서비스니까 나라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근데 일본보단 우리가 비쌉니다. 일본은 700엔인데 네. 700이면 우리 돈으로 7,400원. 네. 좀 기분 나빠졌다. 일본보다 우리가 비싸다. 미국은요? 미국은 7.99달러니까 9,300원. 미국보다 우리가 비쌉니다. 네. 아니 잠깐만 똑같은 거 보여주는데 맞아요. 네. 일본인들은 우리 돈 7,400원 내면 되고 네. 미국인들은 9,300원 내는데 네. 우리는 9,900원 내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유럽보다는 싸요. 유럽은 8.99 유로. 그러니까 네. 12,400원입니다. 아이 거기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어, 가격이 다른 건 무슨 공식이 기준입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인구수하고요. 나라가 그 시장 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컨텐츠를 유료로 구독하는 구매력이 있는데 이걸 고려했을 때 시장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컨텐츠 하나당의 n분의 1로 하는 비용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북미나 일본은 가격이 우리보다 낮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구 유럽은- 많고 시장이 크면 오히려 싸게 준다. 그렇죠. 네. 근데 유럽의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전체 EU는 큰데 네.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요. 쪼개져 있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 이게 보면 자막도 달아야 되고요. 아니면 네. 더빙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유럽은 시장이 쪼개져 있다고 봐서 가격이 높은 거고 우리는 그 사이 어디에 한 9,900원인 겁니다.
알겠어. 어디 그럼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작은 아시아 국가에 가서 얼마 받는지 한번 보겠어요, 내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인도는 굉장히 싸게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요 인구가 많은데 네. 대신에 그 유료로 구독할 수 있는 구매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고 인도네시아 지역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네. 굉장히 낮아요 가격이. 디즈니 플러스 가격이 정말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전체 평균으로 해서 디즈니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난한 나라들은 가난하니까 싸게 받고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인구 많으니까 뭐 많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싸게 받고. 맞아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넘버원 호구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호구란 표현 쓰니까 그런데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가 성공하려면요. 예. 한국을 포함한 요 이제 좀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국가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가입자 많이 확보해서 돈을 높여서 알겠습니다. 받아야 돼요. 뭐, 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네. 공급자들의 가격 전략이야 뭐 늘 재밌죠. 네, 프라이싱 너무 재밌죠. 농담이고요. 뭐 비싸면 안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넷플릭스보다는 싸요.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 9,900원이면요. 디즈니 플러스가 4명이 이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 한 2,700원쯤 되는데 한 명당 만약에 가족 4인 기준이 아니고 뭐 정말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이디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4명짜리 넷플릭스 아이디도 있죠. 네, 그게 14,500원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좀 그렇군요. 차이 나는 거죠. 4,600원 차이 나니까 예. 이쯤 되면 큰 차이가 나니 넷플릭스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기왕이면 싸니까 디즈니 플러스로 몰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오징어 게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잖아요. 정말 오징어 게임. 디즈니 내가 보고 플러스에 오징어 게임 더해주면 디즈니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나와야 할 텐데 네. 과연 그럴 것이냐죠. 근데 역시 한국 관객들은 한국 콘텐츠를 선호하니까 이제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강풀 원작 웹툰 작가 있잖아요. 유명 네, 작가의 예, 무빙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초능력자가 나와요. 요거에 막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 한국 시장에 랜딩하는 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겉으로 보면요 디즈니를 표현하는 수식어는요 콘텐츠 제국이에요. 뭐 네. 스타워즈도 있고 마블도 있고 뭐 픽사도 있고 뭐 겨울왕국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를 설명하는 거 스트리밍 왕국이잖아요. 그 왕국 대 제국이면 제국이 더 세. 에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ARPU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그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을 표현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 바로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각 회사가 1인당 얼마나 돈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은 3.99달러입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14.25달러니까 디즈니보다 4배 가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영화를 보여줬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 차이가 4배 이상 난다는 거죠. 뭐죠? 그러니까 1인당 그 고객이 내는 돈이 네, 디즈니 플러스는 3.99달러, 네, 넷플릭스는 14.25달러인데 그렇죠. 네, 고객이 내는 돈이라는 게 월 가입비 말고 뭐가 있어요? 고객이 나라마다 이제 평균적으로 내는 액수가 좀 다르고 예. 그리고 이제 가입만 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 결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회원이 지금 디즈니가 1억 3천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예. 여기 유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근데 그 안에서 결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차이가 있겠고요.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 당연히 그렇죠. 넷플릭스도 한 달 요금이 14,500원으로 비싸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결제 그 프라이싱 그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베이직 요금제, 플러스 요금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있어요. 결국은 실제로 고객이 내는 돈의 차이가 격차가 큰데 네. 이게 높지 않으면 그러면 돈 벌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컨텐츠 싸움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한 250억 달러 원 정도 냈는데 네. 넷플릭스 기준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내야 되는 컨텐츠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싸움은 머니 게임이죠. 내가 실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인데 네. 그런데 이제 디즈니가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디즈니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가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재투자해야 되는 사정인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런데 가입자당 14달러 버는데 네. 디즈니는 4달러도 못 벌면
그렇게 받아갖고 돈을 재투자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아, 그런 이거 쉽지 않은 게임이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디즈니 플러스는 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그 전망도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넷플릭스는 경쟁자 없는 넘버 원이라서 그냥 돈 많이 불러도 사람들이 억지로 됐고 디즈니 플러스는 후발주자니까 일단은 싸게 해서 모시고 온 후에 네. 그 봐요 우리 콘텐츠 재밌잖아요 오징어 게임만 없지 그러면 슬슬 좀 올려받을 수 있어서 네. 미래를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요. 그 일단 디즈니가 1억 3천만 명, 1억 명 넘는데 한 16개월 걸렸어요. 예. 넷플릭스가 1억 명 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 가입자 숫자를 추격하고 있는 포인트는 네. 가격을 싸게 해주기 때문이겠죠. 대신에 가입을 했는데 별로 볼 게 없네 라면 곧바로 이제 탈퇴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OTT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입은 쉽게 하는데 또 네. 초반에 덤핑을 해갖고 뭐 초반에 한 달 무료예요 이러면 가입은 해요. 네. 그런데 지속적인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게까지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게 그렇지. 충성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거든요.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넷플릭스 보다가 오징어 게임 안 나오면 요즘 그 MZ 세대 유행어 밈이 있거든요. 넷플릭스 너무 볼 게 없어. 요게 겨우 해시태그로 달고 있어요. 진짜 넷플릭스는 네. 저도 꽤 봐봤습니다만 오징어 게임 꽂이 아니더라도 네. 이번에 뭔가 안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러면 이제 해지자가 늘어날 수 해지하려고 있겠죠. 그랬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컨텐츠 갖다 줘도 볼 게 없으면 바로 해지해 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일단 가입자 모아놨어도 컨텐츠로 정말 설득하지 못하면 그러면 가입자의 구독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가입자한테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벌어서 투자하거나. 이게 정확한데요. 원래 디즈니가 막강한 제국이었던 건요. 네. 디즈니 월드가 있기 때문인 거죠.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그쵸. 예. 근데 디즈니랜드 사업이 지금 되겠어요 요즘. 아 코로나라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디즈니 전체 매출에서 컨텐츠 말고 이제 오프라인 테마파크하고 거기에 예. 파는 인형 같은 프랜차이즈 캐릭터 상품에서 나오는 매출이 47%, 50%에 달합니다. 요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즈니가 예전에는 실탄이 엄청 많은 회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는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돈을 고객한테 받아야 되는데 네. 많이 못 받고 있어서 이게 절대 쉽지 않다. 투자가. 디즈니 플러스는 보니까 디즈니에서 만드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 그 디즈니 플러스 말고도 네. 다른 브랜드 채널도 같이 있더군요. 그게 이제 훌루 그리고 ESPN 플러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한국 런칭할 때 이 채널들을 런칭 안 했어요. ESPN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스포츠 왕국이죠. 네. NBA 있고 슈퍼볼 있고 뭐 메이저리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라고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빼고는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ESPN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의 가입자가 이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요거에 증가하는 분위기고 훌루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이거는 이제 20세기 폭스 뭐 컴캐스트 같은 미국의 헐리우드 메이저들하고 같이 만든 건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메이저들이 연합한 것이었는데 겨우 이것도 디즈니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훌루의 특징은 뭐냐면 그 돈을 쫓겨내는 대신에 광고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영업이 가능한 형태의 네, OTT 네. 서비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 숨은 전략 중에 하나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더하기 훌루 더하기 ESPN 플러스를 더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슈퍼 앱이라고 하죠. 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앱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즈니하고 넷플릭스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또 서로를 모방하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고 뭐 네.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오징어 게임 딱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징어 예. 게임이 제작비가 250억 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 체육복, 오징어 게임 테마파크 이런 비용으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비 250억 원인데 프랜차이즈 상품용으로만 100억 원 이상 넘게 투자한다는 건 옷 제작 원가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프랜차이즈 또는 사실 오징어 게임을 갖고 있는 거는 테마파크화를 한다거나 예. 또는 뭐 최근에 앞으로는 이제 그 할로윈데이 있는데 예. 그런 이제 굿즈 상품 판매한다거나 넷플릭스는 그걸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이걸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왔던 회사가 바로 디즈니가 그거 그쵸. 하던 네. 회사죠. 디즈니를 베끼려고 하는 거고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로 넷플릭스를 베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베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그것도 될까요? 즉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다양한 그런 소품들 캐릭터들이 그 뭐 마블처럼 그렇게 또 별도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에 있는 게임들은 아이디어만 놓고 보면 뭐 무궁화 게임 뭐 이도 그렇고 뭐 구슬치기도 그렇고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 봐야죠 한번.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니까 네.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놓은 통신사들은 야 넷플릭스 너 잠깐 와봐. 야 유튜브 너도 잠깐 둘이 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가입자들이 다 너네들 보느라고 우리가 망을 다 쓰셔서 그렇지. 네. 이거 뭐 내가 너 장사하느라고 깔아준 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좀 돈 좀 내야 되겠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왈 그게 싫어잖아요. 안 그게 낼래. 망사용료잖아요. 네, 망사용료 맞습니다. 그것도 디즈니에게도 가겠죠? 그런 네. 근데 전화도? 그런데 예. 디즈니는 전격적으로 내겠다고 얘기했어요. 넷플릭스는 못 내겠다고 얘기하고 버티고 있는데. 아 통신사들에게.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SK 브로드밴드하고 분쟁해서 1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항소 중이잖아요. 예. 만약에 내게 된다면 SK한테 내야 되는 액수가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이제 이거에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대한 비판율이 높아지니까 네. 우리는 착한 기업이에요. 우리는 한국 망사용료 내겠어요라고 하면서 내겠다고 했는데 내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중앙 서버가 미국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보는 건 한국에서 내면 중간에 이제 중개 사업자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라고 CDN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면 이 CDN이 뭐 통신사한테 또 돈을 내는 그러니까 간접 지출 방식으로 예. 비용을 내겠다고 하는 거죠. 망사용료 분쟁은 필연적인데 넷플릭스가 좀 이제 입장에 난처한 건 너무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어요. 지금 거의 190개 나라에 진출해 있으니까 이걸 어느 나라에서 내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도 다 달라고 난리 나는 거죠. 네. 190개국 다 줘야 되니까. 안 내던 걸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몰래 주고 조용하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디즈니의 경우에 지금 현재 61개국 정도에 진출해 있고, 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도 있고 아직 뭐 처음부터 내기 시작하면 그럼 이걸로 원래 내던 것이다 할 수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넷플릭스 투자자는 이걸 내기 시작하는 순간 넷플릭스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렇군요. 야 이게 디즈니 플러스가 좀 얄밉게 접근하는 것도 있네요. 통신사들한테 네. 야, 내 줄 테니까 넷플릭스 끊어. 근데 이게 요즘 이제 네. MZ 세대 시청자들한테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ESG를 포함한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일 수도 있어서 네, 오히려 이게 크게 부각될 경우에 넷플릭스 나빠, 네, 디즈니 좋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는 2위가 되든 처지겠죠? 주가도 그렇고. 네, 그리고 결국은 승패가 갈릴 텐데 신규 지사님은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디즈니 쪽에 베팅합니다. 네. 왜요? 왜? 결국은 디즈니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양이 무궁무진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디즈니가 코로나만 좀 지나가면 테마파크가 작동하면 훨씬 더 많은 총알로 더 많은 걸 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1등이냐가 아닐 것 같아요. 결국 누가 꼴찌를 해서 OTT 시장에서 퇴출당하느냐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시장에서 네. 지금은 OTT 여러 가지를 난립하는 시장인데 결국은 이제 맨놈만 남고 다 사라지는 시장으로 시장이 정리될 테니까. 퇴출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관심거리다. 네, 누가 꼴찌일 것이냐 싸움인 거죠, 결국은.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 유익하기로 소문이 많이 나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많다고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는데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잘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또 저희가 다시 듣기 올려놨습니다. 내일 찾아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